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체크인스탁입니다. 오늘 짱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주 전문가 그리고 알파경제 김종효 회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준비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네, 제약바이오입니다. 앞서 톡브리핑에서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또 그 개요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영향이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분위기는 전혀 들썩이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고 전염병 관련된 일부 테마주들 정도로만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과연 이 모멘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요즘 고금리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인지 두 분의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컨퍼런스 기대가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미 선반영 일부분은 좀 돼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걸로 예측하고, 10월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고공행진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 갱신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흐름 자체는 좀 좋았고, 올해 금리나 기조가 이제 4회로 예정돼 있었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너무 좋았었습니다. 단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기조 변화가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달러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저는 일부 주가에 어떤 사전 선반영된 부분이 있으나, 개별 기업의 연구 성과나 진척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올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2025년에 최대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뒤에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강달러 현상에 따른 조정 부분은 좀 선반영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KRX 바이오가 고점부터 조정 구간까지 좀 눌림목으로 들어갔거든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류는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강달러 기조가 어찌됐건 강달러 현상 자체가 달러 인덱스를 110불을 넘어서 가장 높았던 그 달러 인덱스의 위치가 20년 동안 보면 밀레니엄 시대 2002년도에 120달러였었거든요. 그 이후에 10년 동안 저금리 고성장 시대를 이어오고 2011년부터 조금 레벨업 됐고 또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고금리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약바이오의 인식 자체가 좀 변화가 있고 그리고 강달러가 제가 봤을 때는 110불 언저리에서 내려올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버슈팅 구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는 고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도 좀 길게 본다면 수익 관점으로 진입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이사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 작년부터 이 제약바이오가 과연 금리에 그렇게 민감했었나를 살펴보면 일단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자신만의 길을 꾸준하게 가서 성과를 보였던 종목군들은 시장 상황과도 상관없이 큰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그 전반적인 효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현재 효과도 선별적으로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가 이제 고개를 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새롭게 참여하는 업체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이제 대비하는 그런 종목군들의 단기적 강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선별적으로 반영은 되고 있는데 과거처럼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막 과열되면서 이벤트를 앞두고 대거 상승한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벤트 소멸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는 제가 보기엔 조금 물음표가 달려 있고 오히려 우리가 몇 년간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그 이전에 굉장히 이제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는 모습보다는 실질적으로 컨퍼런스 이후에 나타나는 혹은 컨퍼런스 중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계약이나 아니면 향후 전망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아오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그 이후에 차별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좀 그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이벤트 기간보다는 이벤트 기간 내이든 후이든 뭔가 확실한 성과를 나타내는 종목군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사님은 제도 노출로 안 보시네요. 그 이후에 시장의 또 반응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물론 예전에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굉장히 떠들썩한 잔치였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 파급력은 없는 듯합니다. 이번에 뭐 기대되는 업체라든지 관전 포인트 있으세요, 김민희 전문가님? 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뭐 형식적인 이벤트죠. 사실 좀 뭐 매해 있던 뭐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일단 뭐 일정을 좀 안내드리면 3월에도 유럽 폐암학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26일로 예정돼 있고요. 그 전에 2월에도 바이오텍 미국에서 뭐 하나 하는 거 있죠? 네, 있고요. 4월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AACR도 있고요. 매해 있는 뭐 형식적 이벤트인데 뭐 형식적 이벤트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그때 출연 기업들이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들 또 발표 내용을 발표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주목도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는 이제 인식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절 때 있었던 뭐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종목들에 대한 그 무분별한 상승은 작년부터 좀 없어졌다고 보여지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밸류에이션이 높긴 합니다만은 영업이익률 30%대를 자랑하는 기업이고, 뭐 셀트리온도 20%대는 끊어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변화의 조짐은 좀 보이고, 단지 이제 올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작년에는 모멘텀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HLB, 또 HLB 뭐 상승률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2023년 한 8월부터 올라와가지고 작년 연초까지 너무 좋았던 모습인데 올해는 변화 조짐이 있다. 저는 올해 변화 조짐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주목해봐야 될 기업으로 실적 기반으로 대형주 쪽으로 본다면 역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진펜트라, 램시마 SC죠. 셀트리온 쪽을 좀 보고 있고, 제약업체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2025년에 발표되는 임상실험인 녹십자가 있어요. 근데 녹십자 같은 경우가 이제 희귀 질환인데, 뭐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지난 달이죠. 2023년 12월 11일에 AB홀딩스의 지분 전량을 1,380억 원에 인수를 했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화두가 되면서 이제 한미약품이랑 이제 공동 개발하는 파브리병 치료제 후보 물질이 지금 임상 2분의 1상을 들어갔는데요. 네. 이 파브리병 자체가 희귀 질환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에게는 보인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인자라는 것은 본인한테는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유전되는 거죠, 지금. 밑에 이제 자식 세대들에게. 남성분들에게만 문제가 있을 때, X37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병인데. 보균자 얘기하시는 거죠? 보인자입니다. 보인자요? 보인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에게 그 유전 인자를 갖고 있지만 본인에게는 병이 발현되지 않는 이런 것을 보인자라고 하고요. 이 파브리병 자체가 X37 남성분들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사실은 거의 뭐 유전적 요인이 좀 크고요. 뭐 20, 30대에 거의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단지 이제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헤비해요.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가 연간 들어가는데, 뭐 녹십자가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약품이랑 공동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임상 실험을 계속 진척도를 가져갈 텐데 과연 이게 뭐 인정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후보 물질 자체가 이제 LAGLA라는 부분인데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다른 것도 호중구 감소증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을 지금 올해 예정돼 있거든요, 발표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중소형 종목 중에서 제가 좀 보고 있는 쪽은 ABL 바이오. 역시나 이제 뭐 검증됐던 부분이 2022년에 그랩바디 B 플랫폼 이름이죠. 사노피의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조단위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선급금을 받은 것도 7천억 원 정도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좋았고, 그러면 면역 항암제 쪽에서 갖고 있는 지금 플랫폼이 뭐냐? 그랩바디 T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중항체 부분인데, 뭐 사실 ABL 바이오에 관해서는 와전된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ADC다. ADC의 뭐 반개 혈족 정도는 되겠습니다만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이중항체는 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뭐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T세포, 정상세포에 대한 활성화 내지는 암세포에 대한 면역 억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기술이 만들어진 바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ABL 바이오가 좀 주목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전일 전에 드렸던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이 정도,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제 한얼 바이오 이렇게 5개 정도. 중견 제약업체는 뭐 녹십자 정도 관심이고, 대형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삼바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네. 그 다음에 조금 스몰캡 중에서 ABL 바이오, 한올 바이오,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이사님은 관심 기업 있으세요?
뭐 저도 이제 녹십자 정도를 보고 있는데 녹십자를 보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유한양행도 재료 노출 지금 나온 약에 대해서 재료 노출이 벌써 한 3, 4년 돼 있는 상황인데 실제 성과가 거두어지니까 그때부터 엄청 이제 주가가 부스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뻔히 알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 노출돼 봐야 뭐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지금 녹십자도 어떻게 보면 뭐 빅파마 붙어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어도 이와 관련된 성과가 나오면 뭐 주가의 움직임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녹십자 종근당 같은 기업들은 뭐 너무 오래된 기업들이어서 상대적으로 새롭게 올라온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보다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자유도도 조금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저도 이제 녹십자에 대해서는 뭐 그 성과 여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만 조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김민준 전문가도 말씀해 주셨는데 셀트리온 주목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뭐 보여준 게 없는 가운데 합병도 이뤄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뭐 실적도 뚜렷하게 증가한 게 없고 램시마 SC의 미국 지금 장악력도 생각보다 좀 느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하나도 가시화된 게 없는데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적자내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뭐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2021년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꽤 줄어들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뭐 기대되는 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ADC와 관련된 뭐 플랫폼 기술 이와 관련된 발표와 더불어서 CDMO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계획들 같은 것들을 발표할 테니까 네. 그와 관련된 판단을 보고 아마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두 종목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금리 얘기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볼게요. 고금리에 대한 우려 그리고 간밤에도 금리 인하 올해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투신 괜찮을까요? 고금리 영향 안 받을까요? 김민주 전문가님? 네, 뭐 어제 연준 의원들 내용 보니까요 싸우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의견이 오늘 엇갈려요. 뉴스 플로우도 나왔습니다. 미셸 보먼하고 월런 모두 다 이제 매파적 성향의 연준 의원들인데 그 작년부터 제가 보게 되면 일단 뭐 이사님 의견도 제가 경청해 보겠습니다만은 연준 의원들 또 연준 의장까지 정말 딱 중심축을 잡아줄 수 있는 스탠스가 없다.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FMC 의사로 공개 나오고 나서 이렇게 뭐 이제 어떤 인터뷰들 가게 되면 하루 만에 내용들이 좀 바뀌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연준의 중심축을 보게 되면 매크로 변수에 아주 헤비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뭐 저의 주관적인 주장입니다만은 계속 저는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미국에 의한 이런 뭐 캐파 증성들 역시나 이제 뭐 외교 비즈니스 부분이겠지만 사실상 연준이 지금 고용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었던 타이밍이었어요. 실업률이 계속 4.2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써 연준들의 고뇌가 깊어진 거죠. 늘 물가와 고용의 양대 축 중에서 하나의 결정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물가에 계속 신경을 썼지 않습니까? 이제 뭐 고용도 신경 쓸 때가 됐어요. 뭐 모기지라든지 카드론이라든지 이런 상업지구라든지 들어가게 되면 내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신경 쓸 여력이 있습니까? 없죠. 인플레이션 뭐 둔화 우려부터 연준 의원들의 의견 자체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네. 단지 뭐 중추적인 어떤 큰 물결의 흐름을 본다면 금리나 속도는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평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저는 제약바이오 자체도 좀 달라졌지만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선반영된 게 있고 뭐 단기적인 낙폭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단기적으로 뭐 한 달 정도의 뭐 조금 더 하방 낙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강달러의 현상은 조금 누그러들지 않겠느냐 지금보다는. 그러면 뭐 제약바이오의 달라진 위상과 저점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범주 내로 보고 있어서 크게 이제 연준의 금리 통화 정책과 뭐 거시적인 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에 연결고리를 너무 일로 보면서 정비례 관계로 보면서 제약바이오를 공략하시면 좀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별 성과에 또 뭐 파이프라인 진척도를 보시면서 각각의 개별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 이사님은 예전만큼 크게 또 반영이 영향을 안 받으니까요 라고 살짝 해주셨는데 고금리 영향 그럼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거세요? 일단 뭐 고밸류 종목군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뭐 급격한 조정 가능성도 물론 있죠. 다만 뭐 작년부터 이어왔던 핵심 포인트는
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 뭐 미국이나 이런 지역을 뚫어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그건 뭐 이제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 상황이고요. 결국은 뭐 알테오젠이나 작년에 성과를 보였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글로벌 빅파마와 붙어가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어떤 기업들이 그런 성과들을 낼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녹십자도 지금 글로벌 빅파마와 붙어있기 때문에 아까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 셀트리온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 바이오시밀러의 기술 인정을 받아서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일정 부분의 뭐 수주가 뭐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뭐 긍정적 요인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핵심은 고금리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일단 이 글로벌 빅파마 붙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어느 정도의 그 고밸류도 소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좀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금리는 고착화될 것이냐? 저는 뭐 중금리 정도가 고착화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나, 고금리가 고착될 가능성도 뭐 비교적 높지 않다.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소비로 지탱하는 국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 금리와 관련된 소비여력이라고 봐야 될 텐데, 기존에 쌓여있던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으로 인해서 그 초과저축은 이미 다 사라진 지 오래고, 그 다음에 지금 고용도 슬쩍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서의 고금리는 미국의 거의 모든 소비를 잡아먹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뿌릴 수 있는 돈도 예전처럼 그렇게 뭐 헬리콥터로 돈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금융시장으로의 유동성 제공은 계속될 수 있겠지만 예전처럼 개인 소비자들에게 돈을 뿌리는 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고금리의 지속적인 안착 가능성도 뭐 비교적 낮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그 두 가지를 고려한다면 여기도 똑같은 결론, 종목 선별이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부터가 약간은 조금 수정을 해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지도 사실 미지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종목은 저희가 좀 전에 관전 포인트에서 몇 가지를 좀 짚어드렸고, 제약바이오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김민수 전문가님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네, 뭐 일단 뭐 강달러가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중금리를 꺾을 거라는 기본 기조는 유지하고 있고요. 뭐 미국 시장이 워낙 좋습니다. 근데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벌써 나오죠. 뭐 이 기조가 조금 강달러 현상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미국 지역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뭐 셀트리온이 그래서 미국 시장에 여러분들 램시마 SS를 진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됐죠. 작년에. 올해 좀 기대가 있고 이미 뭐 진출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정이 대표적으로 좀 있고요.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고 해외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조금 줄이시고 국내에 또 임상 파이프라인들 실험이라든지 발표가 예정돼 있지 않은 기업들은 짧게 보시는 게 좋고, 반대로 뭐 올해 임상 실험 발표 예정돼 있는 기업들 뭐 한올바이오파마, ABL 바이오, 브릿지 테라피틱스, 뭐 셀트리온 등등은 조금 긴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 이사님은요? 네, 일단 뭐 최근에 급등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하는 게 그렇게 좋은 전략으로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특히 뭐 호재 나오면서 당일 주가가 급등하는 날 쫓아가면 거의 뭐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어떤 뭐 좋은 종목일지라도 단기 주가의 급등이 있었거나 뭐 급격한 스쿱의 변화가 나타나는 종목군들은 뭐 피해가는 전략 정도. 그 다음에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올해 제약바이오가 다 같이 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종목 선별에 대해서는 뭐 비교적 철저하게 올해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만 제한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제약바이오 하면 우르르 갔죠. 그중에 하나만 골라도 수익 내는 그런 장세는 이제는 좀 아닌 듯합니다. 두 분과 함께 체크인 이슈 알아봤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죠. 오늘 준비되어 있는 리포트, 오늘은 종목 리포트가 두 개나 있고요. 먼저 NH투자증권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 매주 금요일 나오는 리포트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항공우주, 상상인증권은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해서 준비가 돼 있는데요. 하나씩 좀 봐주시죠. 네, 일단 뭐 두 종목 리포트를 보시면 오늘 뭐 산업 리포트가 볼만한 게 없어서 종목 리포트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한국항공우주가 4분기에 어닝 쇼크가 날 거라고 미리 또 경고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는 종목군들의 주가 변동성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뭐 이는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지연된 수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보잉의 파업, 그 다음에 지금 뭐 헬리콥터라든지 여러 기체 완성된
이 기체의 매출 인식 자체가 지연되면서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질 거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는지 정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은 의외로 좋은 뉴스, 좋은 그 리포트들이 오늘 꽤 여기저기서 올라오고 있던데 핵심은 뭐냐면 당연히 이제 중국 비중이 줄고 비중국 비중이 늘고 있다라는 거 뭐 다 알고 계신 사실일 거고 생각보다 목표가와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좀 높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뭐 수출이라는 건데 뭐 수출 쪽에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작년에도 강조드렸던 게 결국 OEM, ODM만 수혜보는 거 아니냐. 개별 브랜드로 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그런 기대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코스닥스를 통해서든 자신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사업 때문이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최근 뭐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데다가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 한 35배 이상 정도의 굉장히 공격적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 NH투자증권 레포트 자세히 준비하셨죠? 네, 이거 매번 나오는 리포트라서 별로 그렇게 저도 중요하게 보지 않는데 오늘은 조금 봐야 될 만한 내용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때 어떤 궁금증을 가질까요? 첫 번째, 외국인 계속 살까? 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연 현재 지금 구간에서 주도주라는 것이 존재하나? 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은 뭐 저 역시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뭐 이에 대해서 정답은 아니겠지만 NH투자증권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그림을 보시죠. 자, 외국인들이 빈집을 채우고 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작년 7월까지 29조 사다가 작년 8월부터 29조를 팔았죠. 뭐 그 업종 내에서는 반도체가 주력이었다는 거 다 아실 거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 가장 많이 팔았던 것도 좀 채워넣기 시작하면서 소위 빈집을 채우고 있다. 저 지금 그림의 핵심 포인트는 6개월과 뭐 2주 정도를 비교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그림을 봤을 때 빈집 채우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외국인 수급은 일단 뭐 연속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의미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그럼 단기적으로 올해 들어서 뭘 사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일단 좋은 거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었던 거 사고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에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1위는 뭐 상승률 1위인 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 외 뭐 일부 소부장을 적극적으로 사고 있고 뒤를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조선주라는 거죠. 그래서 뭐 조선주 같은 것들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최근 들어서 종목별로 사고 있어서 그것도 실적이 좋지 않은 하나오션 같은 것들을 사고 있어서 뭐 이런 외국인 수급이 업종에 일단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런 외국인들이 빈집 채우기를 하고 있다는 건 외국인 매수가 연결되는 가운데 또 어떤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가격 부담이 나타나는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가격 부담이 비교적 없는 종목으로 바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적어도 상반기 혹은 뭐 더 짧게 보면 1분기 정도는 주도주가 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지수 레벨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순환매가 나타날 개연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를 보는 전략이니까 다음 주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죠. 미국 CPI 발표와 우리나라의 금통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금리가 미국과 다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 지표물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서 과연 하느니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뭐 지금 뭐 특별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하느니 결정은 별 움직임이 없는데 미국 CPI가 예를 들어서 다시 부스트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 예상은 2.9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이상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를 다음 주는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포트 알아봤습니다. 다음은요. 빅데이터입니다. 체크인 빅데이터 오늘 종목 어떤 것을 가져오셨을지 ABL바이오입니다. 앞서 이슈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이 종목 봐야 된다라고 같이 좀 얘기를 해주셨죠. 데이터들은 어떤가요? 근데 뭐 데이터는 오늘 제시 않도록 하고요. 네. 뭐 ABL바이오 내용에 조금 시간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ABL 바이오를 ADC와 좀 묶어놓은 기류가 좀 있더라고요. 뭐 전문가분들이나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근데 사실은 뭐 ADC하고는 크게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꼭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결국은 이 이중항체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플랫폼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테오전도 그렇기 때문에 히트를 친 거고요. 이제 그랩바디 B와 T가 있는데 뭐 시간 할애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랩바디 B는 사노피의 기술 이전 계약을 했는데 그랩바디 B는 CNS 중추신경계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노피가 또 중추신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찌됐건 이중항체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 그 지금 중추신경계 쪽도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을 해서 조 단위의 계약금을 받아왔단 말이죠. 선급금으로 뭐 7천억 정도를 받고 이제 또 하나 갖고 있는 걸 보니 면역 항암제 쪽에 그랩바드 T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뭐 아직 빅파마들이랑 뭐 기술 수출 이전 계약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올 한 해 저는 뭐 사실 올 한 해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이 기업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굉장히 ABL 바이오는 뭐 4만 원이 웬 말입니까? 8만 원도 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알테오전처럼 될 수 있는 기업이다. 저는 올 한 해 작년에는 뭐 한올바이오파마, 재작년에 HLB를 좀 많이 밀었는데 올해는 한번 좀 크게 좀 주장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캡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BL 바이오처럼 뭐 단일 클론 항체긴 합니다만은 정상세포 T세포에 대한 활성인자를 부여하려는 부분에 그 약물 개발이 있었어요. 근데 독성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잡으려고 정상세포 활성화를 시키는 약물을 내놨는데 독성이 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을 다 태웠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책이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T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암세포는 활성을 억제시키면서 정상세포는 굉장히 활성을 많이 시켜서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기술력. 그것이 그랩바디 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역 항암제 쪽에서 단일 클론 항체로 약물 개발한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이 않습니까? 네. 뭐 존앤존스도 있고 일라이릴리도 있고 화이자도 있고 뭐 머크도 있고 등등 정말 많은데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어찌됐건 암세포가 사멸돼가지만 정상세포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환우분들이 힘든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만약에 뭐 언제든지 형식적인 이벤트에서 빅파마들과 계약 이술 수출 계약이 이전 계약이 나온다면 지금의 주가는 충분히 뭐 10배거가 될 수 있다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가격 라인을 좀 보시면 지금 어제도 좀 떴습니다. 뭐 32,000원 부근인데요. 뭐 일정 부분 기술적 리바운드라 보여지고 지금은 뭐 이벤트 효과다. 조금 더 단기 반등 구간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좀 매집 관점으로 처음으로 개장 방송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단기 반등세는 매집 관점으로 가져간다면 등락 과정의 레인지 범위 뭐 33,000원에서 3만 원 사이입니다만은 39,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 내용이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바이오주를 소개해 주시네요. 어제는 브리지 테라퓨틱스였고 오늘은 ABL 바이오 좀 모아나가는 관점에서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앤스탁이었습니다.